사드는 총선용에 불과하다. 총선 이후에는 사그라들 것이다. 잘못된 예측을 남발한 후 국회의원이 되어버린 김종대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사드는 성주에 배치된다고 발표돼서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건 뭐 깨끗하게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건 잘못된 예측이었는데 1월에 핵실험을 하고 2월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은 저는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쉽게 사드 못 들여올 거라고 봤는데 막상 핵이 터지고 미사일이 터지니까 하루아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총선 때는 사실 사드 논란이 사라졌었습니다. 그거는 새누리당이 막아낸 거죠. 대구에 온다 그러니까 대구 의원들이 막아내고, 평택에 온다 그러니까 또 원유철 의원이 막아내고, 또 부산 칠곡에 간다 그러니까 또 부산 의원들이 막아내고 해가지고, 저는 사드에 대해서는 거의 반대 어떤 의사를 표현할 틈도 없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알아서 폭탄 돌리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야권은 거의 뭐 입장 표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저러다 말겠지 하는 또 우리의 희망적 사고도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그 미국 대선에서 사드에 열풍이 불고 오바마 대통령까지 그때 입장이 확 바뀌었으니까. 원래 오바마 대통령은 사드 비판론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국회에서 공개한 문건, 올해 오바마 대통령이 그 국방예산 지침서에 서명을 하면서 내가 봐도 인상 안 좋네. 네. 7개 포대를 생산을 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배치하는 문건에 서명을 했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건 뭐 어제 발견해서 제가 국회에서 터뜨렸습니다만은 이런 흐름은 정말 예상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속도를 낸 쪽은 한국입니까, 미국입니까? 우선 미국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북풍이 올해 세게 불었어요. 막 미 대선에 민주당, 공화당 그 경선을 하던 중에 이제 핵실험, 미사일 시험이 나타나니까 공화당 후보들이 일제히 한국에 사드 배치를 공약을 내걸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힐러리 클린턴이 한국의 사드를 반드시 배치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국무장관 할 때 한미일 미사일 방어를 추진한 내 장본인이다. 그러면서 사드 한국에 배치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미국의 대선에서 사드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이때 오바마 대통령이 한 번도 안 했던 말, 한반도에 해외에 사드 배치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서 최초의 발언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 대선에서 그 분위기가 불어서 그게 압력이 한국으로 온 겁니까? 예, 거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 군산 복합체가 이 사드에 대한 신화를 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GBI라고 하는 지상발사 요격 시스템이 사드에 사실은 제일 덩어리가 큰 연구개발 자금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실패했습니다. 사실 중단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드로 많이 몰려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사드가 올해 초에 보면은 요격 시험을 진행해서 그 중에 3번을 성공했다고 이제 록히드 마틴사가 발표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대선 후보들이 이 사드에 대한 열광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하면은 미사일 방어에 대한 예산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방비를 보전할 수 있는 하나의 출구 전략이 마련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드에 많은 어떤 그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사실은 사드 그 자체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국방비를 확보해주는 후보다. 나는 이런 사드를 통해서 국방비를 계속 증액시킬 수 있고 연구개발 자금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50개 주의 방위산업체가 퍼져 있고 저런 사드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에 돈이 투자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지역구마다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군산복합체 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 정치인에게 압력이 된 거죠, 지금. 원래 그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의 그 정상적인 그 의사결정은 뭐냐면 이건 국방부가 설명한 그대로 말씀드리면 3월부터 한미 실무단이 구성이 돼 공동검토를 하고 이 공동검토를 결과보고서를 내서 국방장관이 보고를 받고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서 그 검토보고서의 건의 내용을 수용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일련의 시퀀스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됐냐면은 검토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결정이 전격적으로 발표된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검토가 끝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사드가 내년 말까지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자체는 나중 문제고 왜 이 시점에 비정상적인 발표를 했느냐. 예. 이 정치적인 의미가 훨씬 커진 것이죠. 저기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거는 7월 8일이고 7월 11일 날 국방 상임위가 열렸는데 거기에 국방부 보고 내용이 아직 검토 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작성 중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도 이렇게,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은 청와대가 결정한 거네요. 말하자면. 청와대 NSC 그 서별관 회의가 7월 7일 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모든 의혹의 초점이라고 보는데 작년에 서별관 그 회의에서 뭐 대우조선 경제를 분식 회계하더만 올해 서별관 회의에서 저는 국가 안보를 분식했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급하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우리가 받아들인 이유. 미국은 그랬다고 쳐요. 자기들 사정이 있어서. 우리는 왜 미국의 급한 사정을 이렇게 받아준 거죠? 엄청난 돈을 써가며? 그 사드 발표할 무렵에 그 필리핀의 그 남중국해에서 그 영유권 문제로 네. 판결이 나와가지고 그 미국 중국 간에 아주 그 해양 영유권 문제로 극한 대립이 일어났다는 걸 그렇죠.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이튿날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이 네. 개헌선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참의원 선거에서. 네네. 미중 간에 아주 가파른 대치가 있을 때 한국의 사드 배치가 그 시점에 이제 같이 발표가 되고 이름으로써 이제 남쪽으로는 말라카 해협으로부터 북쪽에 이르는 한반도까지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이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진행이 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드가 내년에 언제 들어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발표를 7월 8일에 했다는 데 저는 정치적 무게를 싣고 싶고 그것이 청와대 서별관 회의의 갑작스런 결정. 그러니까 7월 5일까지는 국방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국회 본회의 와가지고 사드 결정된 거 있냐 그러니까 배치 여부 그 자체도 결정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내가 받아봐야 하는데 그 검토 결과 저도 못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데 어떻게 결정이 됐냐 이렇게 장관이 얘기했거든요. 장관도 몰랐던 거죠. 국방부 장관도. 원래 한민구 장관은 국회 와서 뭐만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다 뒤집어 버려요. 국가의 국방 결정을 국방부 장관은 제외하고 하는 거죠. 그죠? 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국방부 기자실에서 한민구 장관 별명이 국방부 제1차관입니다. 장관한테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예, 진짜 국방부 장관은 누구냐?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 말이 예사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상황이죠. 이틀 만에 결정이 됐는데 미국은 그럴 이유가 있었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급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냐 이거죠. 올해 저기 5월, 6월 들어와서만도 계속 매일 이 저기 북한에 대한 뉴스가 거의 도배하다시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극단적 전략, 모든 그 교류 협력을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압박과 제재. 그러면서 해외 그 순방한 것도 다 북한 압박을 위한 외교였잖아요. 그걸 뭐 저기 쿠바 가서도 하고 아프리카 우간다 가서도 하고 프랑스 가서도 하고 몽골 가서도 하고 이 외교적 성과는 전부 북한 압박을 동의받았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극단적 전략에서는 이제 사드에 대한 조기 발표도 우리 정부의 일정 정도 그 이해와 요구에 맞아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압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여건이었다 이미. 아니 우리 정부는 그 사드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국과의 어떤 그 협상력이 대단히 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태는 미국이 거의 다 주도해 왔고 마침 북한에 대한 좀 극단적 전략을 선호하는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에 적절한 시점이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년 말 배치면 이제 총선용이었던 게 대선용으로 넘어가 버리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 국회 그 본회의 보십시오. 사드 찬성과 반대로 이렇게 날카롭게 대립이 되고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드 문제 하나로 이렇게 모든 어떤 그 국회 상황이 이렇게 집중이 된다면 이것은 뭐 앞으로
내년 말까지는 얼마든지 정치 의제화될 가능성이 이제 검증이 된 겁니다. 미국에 뭔가 우리 구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일련의 사건은 사드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작년 12월에 그 위안부 졸속 협상, 그 다음에 올해 6월 28일에 한미일 미사일 공동 방어 훈련, 이런 걸 보십시오. 작년 연말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행보가 굉장히 숨이 가쁩니다. 그 중국 압박에 대한 어떤 이 속도와 강도가 지금 나날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본토에 앉아서 미국이 상대하는 적들을 그 방어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미사일 기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미국의 미사일 체제의 일부 발사 기지 역할을 해준다고 나선 거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그렇죠. 예, 예. 우리 대통령은 왜 그 모양일까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논점이 제기되는 건데, 우리는 이거 미국 MD의 일환으로 배치되는 거다, 이 주장을 계속 하잖아요. 국방부는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건 순수하게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수준에서 쓰는 무기지 미국 MD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게 말이 그런데 됩니까? 아니, 그거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전시작전권도 없는데 게다가. 우리 땅을 북한 미사일로부터 지키기 위한 필요한 무기면 우리 돈으로 사서 우리가 배치해야죠. 근데 미국 그 유승민 의원 주장이죠. 음. 예, 실제 그렇게 네. 얘기를 하죠. 네. 네. 근데 국방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돈 안 들이고 미국이 공짜 점심 줬다, 우린 먹기만 하면 된다, 이게 국방부 주장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걸 한반도에 사드 배치한 목적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 이제 그 공동 방어가 가능해지는데 기여한 것이고, 전 세계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대한 어떤 그 역량을 강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한미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드 이렇게 다음은 얘기했어요. 예. 방어 통합.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그 운용 체제를 다 통합해서 맞습니다. 한국에 있는 성주에 있는 기지도 미국에서 보고 발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그 C2BMC라고 전 세계 미사일 방어의 정보를 수집하는 중앙 컴퓨터가 있고, 네. 거기에 접속이 된 단말기 하나를 성주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단말기 하나를. 근데 그거를 우리는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좋아하고 있는 건데, 이걸 아무리 주장해도 국방부는 아니라 그러는데, 아니 그 사람들 미국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한미 동맹이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절대선인데, 당신들이 좋아하는 미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는 사드 배치를 한다고 해도 미사일 48개 채울 수도 없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예, 그게 이제 작년에 애슈린 카터 미 국방장관이 사드는 현재 생산 중이기 때문에 해외 배치할 상황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때는 지금 5개 포대가 창설되어 있는데 5개 포대에 지급한 사드 요격 미사일이 251개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48개다 예비 물량까지 치면은 1개 포대당 250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5개를 다 합쳐도 250개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다 놓을 물량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 논의가 종결이 된 겁니다, 작년에. 네. 그게 작년 4월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갖다 놓을 물량이 없다, 미 국방장관이 이랬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그 물량이 다 채워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배치 기간을 길게 잡아놓은 이유는 그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성주입니까? 그 수도권 방어도 안, 서울도 방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차피는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도 없지만 그거 가지고. 네. 근데 왜 하필 성주예요, 근데? 그 이제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게 수도권 서울 방어에 도움이 되는 무기이기 때문에 갖다 놓으면은 서울이 안전해질 것이다, 즉 한강 전선에 투입될 거라고 봤는데 이게 낙동강 전선으로 내려갔어요. 네. 그런데 이 낙동강 전선으로 내려간 거는 미군의 뜻입니다. 미군이 자기들의 군사적 목적에 맞게 위치를 요구했겠죠? 요구했죠. 네. 미국의 유사시에 그 미 증원군이 한국에 들어오는 기지, 이거 방어가 일단은 전략적인 그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군도 효율성을 봤을 겁니다. 그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어느 정도 북한 미사일하고 거리가 확보돼야 되는데 너무 가까워지니까 그런 작전적 효용성 때문이라도 이것은 동남권이다, 이렇게 이제 미군이 주장한 걸로 돼 있고. 미국이
그 지역 중에 하나를 선정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기존 미군 기지에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전부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성주는 한적한 곳이란 말이죠. 이 정도도 사실은 전 세계 사드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에 들어오는 건데 한국 내에서는 성주가 제일 외진 곳에 있거든요. 대상 부지 중에서. 대상지 중에서는. 예. 사실 대구 비행장 거론됐는데 거기 갖다 놓으면 뭐 도시계획 자체가 바뀌어야 될 판이고 그렇다고 부산 인근의 기장 여기도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칠곡이냐 성주냐 뭐 이런 정도의 그 항공권 기지를 고려하다가 이제는 뭐 사드 포대에 대략 소요되는 부지가 3만 5천 평인데 지금 성주에 있는 성산포대가 3만 6천 평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안성맞춤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미군의 미사일 체제하고 상관없이 우리 무기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한미가 같이 운영한다 그랬죠. 같이. 같이. 예, 예. 아니 발사 권한도 없잖아요, 사실은. 단총 우리한테. 쏠 때 손잡고 이렇게 같이 누르나? 예, 예. 아니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봐라. 이 운용 절차 개념이 있을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비정상성이 나옵니다. 아까 첫 번째는 필기 시험 도중에 합격자 발표 났다. 이거고 두 번째 더 황당한 비정상은 뭐냐면은 그 자세한 내용은 사드가 들어온 다음에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무기가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를 박터지게 연구해서 들어오는 게 정상으로 봤는데 일단 들어온 다음에 그때 가서 한다. 그러면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사겠다 이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사드 미사일 버튼을 누를 권한은 없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무기인데. 그러니까 모호하게 답변했죠. 우리 공군사령관이 평시에 나다가 전시에는 미 7공군 사령관이 이걸 통제한다. 네. 그러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그건 전시죠 이미. 전시인데 네. 제1격으로 미사일 발사부터 시작하면 평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신지 평신지 헷갈리죠. 아주 애매한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요격권자가 누군 건지 아주 애매한 거예요, 이게. 아니 현실적으로 미군이 자기들 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설치한 미사일을 우리 보고 발사시키겠어요? 아, 우리는 무슨 무기인지도 몰라. 이 사드가 지금 저기 뭐 11번 쐈는데 다 맞았다며요. 이러니까 맞아. 그런데 그러면 가서 직접 봤냐? 어느 정도 그걸 살펴봤냐 그러니까 국방부 검토팀 얘기는 사드 포대를 딱 한 번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실제 요격 실험을 목격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때 참관도 못했고. 네. 그러면 미국의 그 미사일 운용 체계상 필요한 한반도의 땅을 우리가 내주는 거잖아요. 네. 발사대로. 네. 그럼 거꾸로 우리가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입거나 그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무역상의 이익을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배치해달라고 사실은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데 먼저 배치해준 미국의 민망할 따릅니다. 누가 그랬어요? 저 재향군인의 논평 보면은 옛날부터 그 그렇게 엄마 얘기했잖아요. 부대도 뭐 찬성 기자회견하고 그랬었죠. 그래 옛날부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안보를 걱정해서 먼저 이 얘기를 꺼내줬는데 그저 민망할 따름이다.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기고글이 아주 숱하게 많아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배치되면 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철회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임시 배치냐 영구 배치냐가 수수께끼입니다. 임시 배치라면 지금 괌에 배치된 건 임시 배치예요. 저거 아직 영구 배치 아닙니다. 그거 토론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괌에서 환경 영향 평가도 하고 주민 설명회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구 배치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괌에 저가 있는 건 아직은 떠돌이거든요.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그거냐 아니면은 영영 붙박이로 붙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 사드는 진화한다고 지금 1.0 버전이 들어오지만은 2020년대는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중앙 컴퓨터하고 통합 운영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돼서 북한 핵 문제와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여기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전략적 가치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성격에 대한 아무런 규정 없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중국, 러시아는 뭐 뻥뻥 겁주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물론 예상이 하나도 맞진 않는데 경제적인 제재는 당장 없을 걸로 봅니다. 그거는 중국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WTO에 가입한 나라로서 그렇게 함부로 경제적인 제재는 못한다. 또한 그 과거에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한번 금지했다가 중국 내부에서도 이게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너무 이거 경제 문제를 쉽게 건드렸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저는 우선 압박이 그런 식의 경제적인 제재보다는 다른 데서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이여도 영유권 문제라든지 또는 중국어선 불법 조업을 더 방치해버린다든지 그리고 한중 간에 가장 예민한 게 지금 한중 간의 해상 경계선이 확정이 안 돼 있어요. 대륙붕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중국식 접근법대로라면 200캐리 경제 수역을 선포한다든지 또는 더 손쉬운 방법으로 우리 서해에서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라고 하는 거를 확장해버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우선은 경제와 무관한 정치 군사적인 영역에서의 공세적인 행동은 오히려 경제 제재보다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즉 한국에 대한 애정을 철회하기만 해도 우리는 타격이 커요. 당장 북한 핵에 대한 어떤 그 국제 공조 체제가 균열이 가해진다는 이런 직접적 효과가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압박을 느낄 수 있고 경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즉자적이고 단기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군사 전문가니까 경제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로 하고요. 네, 그런데 항상 제 예측은 틀리다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럼 이 사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국방부를 저격하고 이걸 어떻게 저지하실 생각이십니까? 국회 사드 특위 구성, 그다음에 국회 비준 동의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민의당까지는 대화가 잘 통하는데 제1야당이 요지부동이에요. 민주당은 왜 그런 거죠 지금? 저기 지난번 필리버스터 때 보셨을 겁니다. 그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테러 방지법에 대한 중요한 의제가 등장하니까 싸우다가 철회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철수해서 우리는 경제민주화로 선거 치르고 안보 문제는 다 항복선언 해버리고 이건 다 양보해버리는. 김종인 체제의 한계인가요 그럼? 더민주당의 그 사드 결정된 날 첫날 대변인 성명이 뭐냐면은 실익이 있다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지 않겠다거든요. 실익이 있다면. 어떤 무기든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못 써먹는 무기는 없어요. 하다못해 전쟁 때 돌멩이 하나 막대기 하나도 써먹을 때는 있는 겁니다. 사드가 효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손해가 더 크니까 지금 문제라는 것이지. 그런데 실익이 있다면이라는 하나마나한 단서를 달고 그 다음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저건 찬성 성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민주당도 부인을 못해요. 더민주가 이 그 특위에 합류를 해야 힘을 가질 수 있겠네요. 지금 더민주가 협력하지 않으면은 무슨 주장을 해도 이루어질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8월 말에 전당대회 쪽으로 다 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산적한 사드 문제, 그 다음에 세월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임시국회가 소집돼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얘기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사드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모실 분이 없어요. 의원님밖에. 아니, 하여간 저는 하여간 불러주신 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국회보다 여기가 좋습니다. 진심입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드는 총선용에 불과하다. 총선 이후에는 사그라들 것이다. 잘못된 예측을 남발한 후 국회의원이 되어버린 김종대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사드는 성주에 배치된다고 발표돼서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건 깨끗하게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건 잘못된 예측이었는데, 1월에 핵실험을 하고 2월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은 저는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쉽게 사드 못 들여올 거라고 봤는데 막상 핵이 터지고 미사일이 터지니까 하루아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총선 때는 사실 사드 논란이 사라졌었습니다. 그거는 새누리당이 막아낸 거죠. 대구에 온다 그러니까 대구 의원들이 막아내고 평택에 온다 그러니까 또 원유철 의원이 막아내고 또
또 부산 7곡에 간다 그러니까 또 부산 의원들이 막아내고 해가지고 저는 사드에 대해서는 거의 반대 어떤 의사를 표현할 틈도 없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알아서 폭탄 돌리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야권은 거의 뭐 입장 표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저러다 말겠지 하는 또 우리의 희망적 사고도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그 미국 대선에서 사드에 열풍이 불고 오바마 대통령까지 그때 입장이 확 바뀌었으니까 원래 오바마 대통령은 사드 비판론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국회에서 공개한 문건 올해 오바마 대통령이 그 국방예산 지침서에 서명했을 때 한국의 사드 배치가 그 시점에 이제 같이 발표가 되고 이름으로써 이제 남쪽으로는 말라카 해협으로부터 북쪽에 이르는 한반도까지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이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진행이 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드가 내년에 언제 들어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발표를 7월 8일에 했다는 데 저는 정치적 무게를 싣고 싶고 그것이 청와대 서별관 회의의 갑작스런 결정. 그러니까 7월 5일까지는 국방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국회 본회의 와가지고 사드 결정된 거 있냐 그러니까 배치 여부 그 자체도 결정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내가 받아봐야 하는데 그 검토 결과 저도 못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데 어떻게 결정이 됐냐 이렇게 장관이 얘기했거든요. 장관도 몰랐던 거죠. 국방부 장관도. 원래 한민구 장관은 국회 와서 뭐만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다 뒤집어 버려요. 국가의 국방 결정을 국방부 장관은 제외하고 하는 거죠. 그죠? 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국방부 기자실에서 한민구 장관 별명이 국방부 제1차관입니다. 장관한테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진짜 국방부 장관은 누구냐?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 말이 예사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상황이죠. 이틀 만에 결정이 됐는데 미국은 그럴 이유가 있었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급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냐 이거죠. 올해 5월을 하면서 내가 봐도 인상 안 좋네. 네. 7개 포대를 생산을 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배치하는 문건에 서명을 했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건 뭐 어제 발견해서 제가 국회에서 터뜨렸습니다만은 이런 흐름은 정말 예상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속도를 낸 쪽은 한국입니까? 미국입니까? 우선 미국입니다. 그 미국 대선에서 북풍이 올해 세게 불었어요. 막 미 대선에 민주당 공화당 그 경선을 하던 중에 이제 핵실험 미사일 시험이 나타나니까 공화당 후보들이 일제히 한국의 사드 배치를 공약을 내걸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민주당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힐러리 클린턴이 한국의 사드를 반드시 배치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국무장관 할 때 한미일 미사일 방어를 추진한 내 장본인이다. 그러면서 사드 한국에 배치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미국의 대선에서 사드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이때 오바마 대통령이 한 번도 안 했던 말, 한반도에 해외에 사드 배치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서 최초의 발언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 대선에서 그 분위기가 불어서 그게 압력이 한국으로 온 겁니까? 예, 거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 군산 복합체가 이 사드에 대한 신화를 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GBI라고 하는 지상발사 요격 시스템이 사드에 사실은 제일 덩어리가 큰 연구개발 자금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실패했습니다. 사실 중단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드로 많이 몰려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사드가 올해 초에 보면은 요격 시험을 진행해서 그 중에 3번을 성공했다고 이제 록히드 마틴사가 발표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대선 후보들이 이 사드에 대한 열광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하면은 미사일 방어에 대한 예산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방비를 보전할 수 있는 하나의 출구 전략이 마련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드에 많은 어떤 그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사실은 사드 그 자체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국방비를 확보해주는 후보다. 나는 이런 사드를 통해서 국방비를 계속 증액시킬 수 있고 연구개발 자금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50개 주의 방위산업체가 퍼져 있고
그런 저런 사드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에 돈이 투자된다는 건 뭐냐면은 지역구마다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군산복합체 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 정치인에게 압력이 된 거죠, 지금. 원래 그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의 그 정상적인 그 의사결정은 뭐냐면 이건 국방부가 설명한 그대로 말씀드리면 3월부터 한미 실무단위 구성에 대해 공동검토를 하고 이 공동검토를 결과보고서를 내서 국방장관이 보고를 받고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서 그 검토보고서의 건의 내용을 수용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일련의 시퀀스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 검토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결정이 전격적으로 발표된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검토가 끝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사드가 내년 말까지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자체는 나중 문제고 왜 이 시점에 비정상적인 발표를 했느냐. 예. 이 정치적인 의미가 훨씬 커진 것이죠. 저기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거는 7월 8일이고 7월 11일 날 국방 상임위가 열렸는데 거기에 국방부 보고 내용이 아직 검토 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작성 중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도 이렇게,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은 청와대가 결정한 거네요. 말하자면. 청와대 NSC 그 서별관 회의가 7월 7일 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모든 의혹의 초점이라고 보는데 작년에 서별관 그 회의에서 뭐 대우조선 경제를 분식 회계하더만 올해 서별관 회의에서 저는 국가 안보를 분식했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급하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뭐라 보세요? 우리가 받아들인 이유. 미국은 그랬다고 쳐요. 자기들 사정이 있어서. 우리는 왜 미국의 급한 사정을 이렇게 받아준 거죠? 엄청난 돈을 써가며? 그 사드 발표할 무렵에 그 필리핀의 그 남중국해에서 그 영유권 문제로 네. 판결이 나와가지고 그 미국 중국 간에 아주 그 해양 영유권 문제로 극한 대립이 일어났다는 걸 그렇죠.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이튿날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이 네. 개헌선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참의원 선거에서. 네네. 미중 간에 아주 가파른 대치가